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통신 속도 한번 볼까요? 자, 통신 속도에는 변조 속도라는 것도 있고요. 신호에 대한 속도도 있고요. 전송 속도도 있고요. 베어러 속도라는 것도 있어요. 자, 변조 속도라는 것은 1초 동안 몇 개의 신호 변화가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변조 속도라고 하고요. 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한 개의 신호가 변조되는 시간을 t초라고 할 때 보는 t분의 1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 신호의 속도는 1초 동안 전송 가능한 비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bps, 비트 퍼 세컨드를 사용하고요. 전송 속도는 단위 시간 안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주는 게 전송 속도입니다. 베어러 속도는 전송 신호의 동기 문자, 신호 상태 이런 것들을 합한 속도를 bps 단위로 표현하는 것을 베어러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봐줘야 되는 건 변조 속도와 신호 속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변조 속도는 1초 동안의 신호 변화 상태, 신호 속도는 1초 동안 전송 가능한 비트 수, 단위는 보와 bps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보오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변조를 할 때 상태에 대한 변화 수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변조를 했을 때 상태 변화 수입니다. 1비트, D비트, 트리비트, 쿼드비트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1비트는 2레벨이라고도 하고요. 2위상이라고도 하고 1비트라고도 해요. 1비트니까 1비트겠죠. 자, 레벨과 위상은 2인데 비트는 1개입니다. D비트는 4레벨, 4위상, 2비트예요. 제곱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비트는 8레벨, 8위상, 그리고 3개의 비트 3비트고요. 쿼드 비트는 16레벨, 16이상 4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제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비트는 2의 제곱, 2의 2제곱, 3제곱, 4제곱 보시고요.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그죠?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그래서 값은 2레벨 혹은 위상. 위상으로도 많이 나와요. 다음 4위상, 8위상, 16위상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비트, D비트, 트리비트, 쿼드비트. 되셨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통신 용량 볼까요? 자, 통신 용량 단위는 단위 시간 동안 전송 회선에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 통신량을 통신 용량이라고 하는데 샤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냥 식만 한번 봐주시고요. 통신 용량은 W가 대역폭이에요. 대역폭의 로그 2 괄호 열고 1 플러스 신호 전력의 잡음 전력, 신호와 잡음에 대한 신호 세기와 잡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용량이 결정이 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송로의 통신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역폭이 늘려줘야 되겠죠. 주파수의 대역폭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의 차선을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선 도로를 갑자기 4차선 도로로 바뀌면 2배 이상 전송 용량이 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의 대역폭을 늘려주면 통신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신호의 세력을 높여주면 되고요. 신호 전력은 높아야 되고요. 잡음은 적어야 돼요. 잡음 세력은 줄여주게 되면 통신의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되셨죠? 요것도 알아둘게요. 그 다음 신호를 변환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저번에 신호 변환을 하는 장치들 봤었죠. 뭐 모뎀이냐 코덱이냐 이런 부분으로 좀 봤었는데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일단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라는 걸 사용해요.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죠? FM, AM, 라디오에서 많이 사용해요. 라디오나 TV 방송 매체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주파수 FM 몇 점 몇, 뭐 AM 몇 점 몇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신호를 변환하는 방식이에요. 진폭을 변조하느냐, 주파수를 변조하느냐, 위상을 변조하느냐에 따라서 AM, FM, PM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건 우리 모뎀에서 변환하는 방식이었죠. 모뎀을 이용하고요. 얘는 진폭 편의 변조, ASK, 주파수 편의 변조, FSK, 위상 편의 변조, PSK, 그다음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조하는 QAM, 이렇게 네 가지의 변조 방식을 사용해요. 그다음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번에는 디지털 신호로 변조를 해볼까요? 자, 얘도 디지털 신호로 변조를 하는 것은 펄스 코드 변조, 얘는 코덱을 이용합니다. PCM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디지털 데이터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는 것은 DSU를 이용해서 변조를 하죠. 자,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요거예요. 모뎀에서 사용하는 변조 방식, 그리고 PCM, 펄스 코드 변조 방식, 코덱에서 사용하는 변조 방식을 봐줄 겁니다. 자, 먼저 신호 변환 방식에서 디지털 변조, 아까 모뎀에서 사용하는 변조 4가지 변조 방식을 좀 볼게요. 진폭 편의 변조 ASK, 주파수 편의 변조 FSK, 위상 편의 변조 PSK, 진폭 위상 편의 변조 QAM. 자, 이렇게 4가지를 볼게요. 진폭 편의 변조는 이진수의 0과 1을 서로 다른 진폭의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입니다. 자, 얘는 서로 다른 진폭의 신호로 변조하는 거고요. 모뎀의 구조가 간단하고요. 가격이 저렴해요. 신호 변동과 잡음에 약해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주파수 편의 변조는 0과 1을 서로 다른 주파수로 변조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요. 1200bps 이하의 저속도 비동기식 모뎀에 사용이 됩니다. 저속의 비동기식 모뎀에 사용되고요. 따로 모뎀이 필요 없어요. 채널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드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에서도 가드밴드가 필요했었죠. 이 주파수를 변조하는 애들은 무조건 이 가드밴드가 필요해요. 주파수 사이에 신호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파수에서는 항상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밴드 때문에 주파수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되셨죠? 그 다음 위상 편의 변조, 얘는 0과 1을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이고요. 2400bps 이상의 동기식 모뎀에서 사용을 합니다. 진폭 위상 편의 변조는 진폭과 위상을 상호 변환해서 신호를 얻어내는 변조 방식이고요. 제한된 전속 대역 내에서 고속 전송이 가능해요. 9600bps 속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건 이 주파수 편의 변조를 좀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영어와 내용, 진폭 편의는 ASK, 주파수 편의는 FSK, 위상 편의는 PSK, 진폭 위상은 QAM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 사용하는 변조 방식이 아닌 것은요. 1, 2, 3, 4 하면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알아둘게요. 그 다음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애가 이 PCM, 펄스 코드 변조 방식입니다. PCM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이에요. 이 펄스 코드 부호는 코덱에서 좀 많이 써요.
코덱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송신 측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일단 디지털 형태의 신호로 바꾸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표본화해서 PAM이라는 신호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양자화, 부호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형태의 신호로 바꾸는 방식을 펄스 코드 변조 방식, PCM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그 다음 복호화, 여파화라는 걸 거쳐요. 5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다음 중 펄스 코드 변조의 방식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애는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본화부터 부호화까지는 송신 측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걸 보내고 나면 수신 측에서 복호화와 여파화를 해서 변환을 완성하게 돼요. 자, 이렇게 5가지. 첫 번째 글자만 따볼까요? 표양, 부, 복, 여. 이렇게. 표양부복여라고 좀 외워주세요. 표양부복여. 표양부, 복여.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낫겠죠? 표양부복여. 5가지입니다. 꼭 알아둘게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여파화. 표본화하게 되면 PAM이라는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둘게요. 되셨죠? 자, 그럼 표본화가 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표본화는 샘플링하는 작업이에요. 연속적인 신호의 파형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좀 검출을 하는 단계입니다. 얘네들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일정 간격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시간 단위로 이걸 좀 표본화하는 단계예요. 여기서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선 이렇게 내려오더라 이런 시간 간격으로 표본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표본화 횟수는 2배에서 곱하기 최배의 주파수로 나타내주고요. 표본화 간격은 표본화 횟수분의 1로 나타내주게 돼요.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는 표본화라는 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신호 파형을 검출해내는 단계를 표본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양자화. 표본화된 신호를 유한계의 부호에 대한 대표값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얘네들은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대표된 값으로 이제 평균화내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신호를 유한계의 부호에 대한 값으로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양자화 잡음이라는 것은 표본 측정 값과 양자화된 값의 오차를 양자화 잡음이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신호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중간쯤 되는 과정, 요쯤으로 표본을 잡았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겠죠. 이걸 양자화 잡음이라고 하고 양자화 잡음은 양자화 레벨을 세밀하게 함으로써 줄일 수 있어요. 이 경우 데이터의 양은 많아지게 되고 효율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부호화는 양자화된 이 PCM 펄스의 진폭 크기를 이진수로 표시하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하고요. 복호화는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PAM 신호로 되돌리는 복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파화는 PAM 신호를 원래의 입력 신호로 다시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표본화와 양자화가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라면 그 다음 복호화와 여파화는 변화된 신호를 다시 원래 과정으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여파화 과정입니다. 표양부복력 알아둘게요.
그 다음 전송하는 방식에서 아날로그 전송 방식과 디지털 전송 방식이 있어요. 아날로그 전송 방식은 신호의 감쇄 현황이 좀 심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사용할 때 증폭기에 의해서 신호를 다시 증폭해야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신호에 잡음도 같이 증폭되기 때문에 오류의 확률이 아주 커요. 디지털 전송도 감쇄 현상은 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계기에 의해서 원래의 신호 내용을 보고 난 다음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잡음에 대한 오류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송 장비는 소형화가 가능하고요. 지금도 많이 소형화됐고요.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아날로그 전송과 디지털 전송. 그 다음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도 용어를 좀 볼까요? 자, 직렬 전송은 정보를 구성하는 각 비트들이 하나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가는 것을 직렬 전송 방식이라고 해요. 전송 속도는 느리지만 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멀리 갈 때 원거리 전송에 적합하고요.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병렬 전송은 각 비트들을 여러 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쫙 보내는 방식을 병렬 전송이라고 해요. 여러 개의 전송 매체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얘는 한 회선에서 순서대로 간다면 얘는 여러 개의 회선에서 동시에 쫙 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얘는 짧은 거리,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고요. 보통 컴퓨터랑 주변 장치 연결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병렬 전송. 그 다음 동기식과 비동기식 용어도 좀 볼까요? 자, 비동기 전송 방식, 동기식 이런 말 많이 나왔죠. 아까 동기, 비동기. 자, 비동기는 한 문자를 나타내는 부호에 문자 앞뒤에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붙여요. 그래서 바이트와 바이트를 구별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비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문자 가, 나, 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려면 하나의 문자에 스타트 비트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비트들을 다 붙여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문자와 문자 사이에 휴지 시간,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휴지 시간이 불규칙해요. 얘네들은 속도도 느리고요. 단거리 전송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기식 방식은요. 얘는 문자 열대로 한 블록, 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비동식은 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보낸다면 동기식은 가나 다를 하나의 문자열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게 동기식입니다. 미리 정해진 수만큼 문자열을 한 블록으로, 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일시에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문자와 비트들의 데이터의 블록을 송수신하게 됩니다. 제어 정보의 맨 앞부분에 프리앰블, 뒷부분에 포스트앰블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문자 위주의 비트 위주 이런 동기식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문자 위주 동기, 비트 위주 동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멀리 갈 때 원거리 전송에 사용되고요. 아이들 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 좋습니다. 되셨죠? 동기식과 비동기식 차이 알아둘게요. 그 다음 통신 방식, 얘가 좀 쉬운데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통신을 하는 방식에 단방향, 심플렉스라고도 하고요. 단방향 통신 방식이 있고요. 반이중 방식, 하프 듀플렉스 방식, 전이중 방식, 풀 듀플렉스 방식이 있어요. 단방향은 한쪽으로만 전송이 가능한 방식을 단방향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내기만 할 수 있어요. 보내는 사람은 보내기만 하고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방식을 단방향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라디오나 TV 같은 공중파 방식을 단방향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기지국이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는 거죠. 받는 측에서는 받기만 하고요. 이런 방식을 단방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반이중 방식, 얘는 양방향 전송은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안 돼요.
동시에는 전송할 수 없는 방식이고요. 이선식 선로를 사용해서 송신과 수신을 번갈아 가면서 전송할 수 있어요. 한 번 보내면 한 번 올 수 있는 거죠. 무던기나 모뎀이 반이중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이중 방식은 동시가 가능해요. 동시에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전송량이 많고 전송 매체 용량이 클 때 사용하고요. 4선식 선로를 사용해요. 주파수 분할 이용하면 2선식도 가능하고요. 전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화나 지금 하는 통신 방식, 인터넷 전부 다 전이중 통신이죠. 되셨나요? 통신 방식 3가지 꼭 기억해 둘게요. 그 다음 회선 제어 방식입니다. 하나의 통신회선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단말 장치들이 통신회선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사용 방식에 따라서 통신망의 효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선 제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장치들이 송신과 수신에 대한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회선 제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경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회선을 접속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에요. 송신 요구를 먼저 한쪽이 송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단말 장치들이 한 4개가 있는데 4개 정도 있는데 내가 먼저 송신할 거예요 하고 손을 들면 먼저 송신한 애가 송신권을 가지는 거죠. 요청을 한 애가. 데이터 전송을 하고자 하는 모든 장치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링크가 설정되고 나면 정보 전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링크의 전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송신 측이 상대 전송할 메시지가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알로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나 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선을 사용하고 있으면 얘가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음 송신권을 가지는 애들이 기다려야 돼요. 중간에 종결을 할 수가 없어요. 선이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가 끝나고 나서 연결이 끊기면 다음 이런 식으로 먼저 송신을 요구한 애가 송신권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경쟁 방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폴링 셀렉션 방식. 자, 얘네들은 폴링과 셀렉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주 컴퓨터에서 송수신의 제어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메인 컴퓨터에서 단말 장치들에게 누구에게 먼저 줄지에 대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방식을 폴링 셀렉션 방식이라고 하고 트래픽이 많은 멀티포인트 방식으로 연결된 회선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폴링이라는 것은 주 컴퓨터에게 단말 장치가 주 컴퓨터에서 메인에서 단말 장치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전송할 데이터가 있냐 없냐 라고 물어서 만약에 전송할 데이터가 있다면 전송을 허가해주는 방식이 폴링 방식입니다. 단말기에서 주 컴퓨터로 보낼 데이터가 있을 경우 사용하게 되고요. 셀렉션은 주 컴퓨터가 단말 장치로 보낼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보낼 때, 폴링은 단말에서 주로 보낼 때, 이럴 때 폴링이고요. 주에서 단말 장치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너 받을 준비가 됐니? 라고 물어보는 게 셀렉션입니다. 자, 메인에서 단말기에게 너 나한테 줄 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폴링. 주에서 단말에게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는데 너 받을 준비가 됐니? 라고 말하는 게 셀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폴링과 셀렉션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주 컴퓨터에서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전송할 데이터가 있다면 전송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폴링. 셀렉션은 주 컴퓨터에서 단말기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단말기가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준비가 되었다면 주 컴퓨터에서 단말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되셨죠? 자, 폴링은 단말기에서 주로, 셀렉션은 주에서 단말기로 가는 방식이다. 자, 이 폴링 셀렉션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요렇게 해서 회선 제어 방식까지 폴링 셀렉션 방식까지 오늘 보고요. 신호를 변환하는 신호 제어 방식은 전송 제어 방식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